네,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을 재봤더니 2시간 30분가량 지금 녹화를 했는데, 그 정도면 한 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그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 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과 이번 주에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특히 이번 주가 이 중간고사를 앞둔 그 마지막 그 강의 주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석가탄신일이어서 우리가 쉴 수밖에 없고, 물론 석가탄신일에도 내가 뭔가 좀 여러분에게 좀 과제를 줄까도 싶습니다. 그러나 중간고사를 앞둔 주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 학문의 세계를 좀 본다면요. 그래서 저기 조금 안 맞네요. 이걸 좀 옮겨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또 옮기고 카메라가 세트를 이렇게.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학문의 세계를 학문의 세계를 이제 보면서 다양한 이 학문들이 전부 다 IT과 다 접목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IT는 더 이상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뭐 다른 이전 공학 계열이나 뭐 다른 계열의 특정 다른 계열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IT는 우리 모든 학문에 지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각 학문마다 IT를 나름대로 자기들 학문의 중요한 학문적 도구로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학문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디지털 사회를 우리가 건설해 가야지만 더욱더 건강하고 밝고 유익한 그런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IT는 그런 방향으로도 학문으로도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늘 내가 실수를 하는데, 아까 방금 잠깐 그 유튜브 방송 녹화물을 잠깐 봤더니 인류학이 anthropology죠. 고고학은 archaeology 틀렸던 것 같고, 틀렸던 것 중에 하나서 천문학이 astrology가 아니라 astrology는 점성술이고요. 점성술이고 천문학은 astronomy죠.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놓친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과학과 예술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할 건 없습니다. 기초 과학을 사실 기초 과학이 튼튼해야지만 국가가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이쪽이 어려우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사이언스 쪽으로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그 두뇌들도 순수 과학보다는 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나가서 엔지니어링 쪽 전공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공학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이란 과학을 토대로 뭔가 인류에게 유익한 걸 만들어내거든요. 기계를 만들어내고 집을 짓고 다리를 건축하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무슨 로켓을 만들고 뭐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게 지금 공학이 사이언스와 대별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전공을 하면은 벤처 기업을 뭐 창업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오히려 뭐 삼성전자가 됐건 아무튼 어떤 그런 기업들에서 발탁을 해서 인재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은 사실 뭐 교수가 되거나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전공하는 것이지 엔지니어링 쪽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게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이쪽이 사실 부를 창출하는 그런 학문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 왼쪽 학문은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 좋은 정치, 좋은 행정, 경제, 뭐 저널리즘, 언론, 교육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살게끔 만든 것이 사회과학이고요. 이 문학은 정말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따지는 거고, 사실 이쪽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저는 오히려 모든 학문의 기본은 인문학이라고 봅니다. 비록 이쪽을 전공했지만, 특히 뭐 철학이 말 그대로 밝을 철 배울 학 아닙니까? 가장 밝게 배우는 학문,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철학인지도 모르죠.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좀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오히려 이쪽 학문학, 이제 인문학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을 훨씬 더 중시했죠. 과거에 우리가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행정고시 이런 게 있지만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가 되면 갑자기 저 고을의 원님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좀 나아지면은 뭐 어떤 큰 지역의 현감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그 지역의 그 목사로서 큰 마을을 이제 그 삼권을 쥐고 사실 다스렸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말 뭐 입법 그다음에 뭐 판사 역할도 했다가 법도 잘 나름대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물론 행정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처리했던 것이 과거의 그런 그 현감 목사 원님들의 그 다스리는 정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과거에는 이 조그마한 과거 시험 하나를 가지고서 인재를 발탁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인문학을 중시했던 겁니다. 오히려 좀 공돌이라고 해서 오히려 조금 좀 하부 계층으로 좀 치부했고 오히려 정말 글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우대했단 말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 계열이어서 여러분 인문학을 사랑하겠지만 뭐 그 자체의 출발 자체도 물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인재 바탕은 주로 인문학 쪽이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뭐 요즘처럼 어려운 고시 시험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길고 긴 뭐 문제를 내가지고 뭘 풀어라는 시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쫙 이 선비들이 앉아 있는데 서생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온 그 사람들이 쭉 이제 붓을 갈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빈 백지를 딱 놓고서 이제 답안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 앞에서 그 두루마기를 두루룩 내리면은 결국 그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하는 그런 게 과거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아주 딱 한 단의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 문제를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배웠던 그 선인들의 지식을 또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아주 가장 이 조선 땅 고려 땅을 위해서 가장 백성을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을 아주 논리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논술시험 같은 거죠. 아주 명필로 쫙 써내려가면요. 탁 앉아서 1시간 동안 쫙 뭐 30분 동안 쫙 써내려가지고 접어서 앞에 갖다 바치면은 그걸 이제 채점하는 과거에 그거 있었겠죠. 심사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하고서 당신이 장원 급제했다 딱 그러면 뭐 갑자기 뭐 말 타고 가서 드디어 벼슬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견 나가게 되면은 작은 고을도 맡고 큰 고을도 맡고 더 큰 마을도 맡고 지역도 맡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관료 체제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중시했는가 하는 것은 결국 해안이 있고 제대로 지성인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정도의 글을 쓰고 그 정도의 논술 시험에 임하는 정도의 자격이라면 그리고 그 정도의 애민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것이 상당히 논리적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우대해서 국가가 나라가 좋은 인재로 발탁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문학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 중국의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뿌리를 박은 것이 그 이유가 됐지만 그것이 지금도 아주 좋은 뭐 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정말 참 지성인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롭다는 것이 사실 인문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로움과 이 기술이 만남으로써 IT가 발전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잠깐 마무리 좀 짓고 싶었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 자체는 IT가 핵심인 것 같지만 사실 IT는 도구에 불과하죠. 모든 학문들을 학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이고요.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도록 좀 앞장서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우리가 유식해 줄 수 있어요. 많은 다양한 학문들 또 배움의 과정을 통하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유식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유식함이 과연 국가가 씀직한 인재로, 유식하다고 해서 국가가 씀직한 인재로, 우리 사회가 유능한 인재로 정말 발탁될 만한 것인가?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유식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좀 다른 그림을 보여줄게요. 유식함은요, 잘 보입니까 여러분? 좀 화면을 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모니터를. 유식함은 머릿속에 그냥 많은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유능함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회는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회는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원하지, 성적만 좋은 친구들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식함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하다. 이런 그 기업체에서요, 보통 그 인사 처리되면은 새로운 그 대학교 졸업생들을 이제 신입사원으로 발탁할 때 왜 인터뷰를 한지 압니까? 물론 처음에 먼저 성적 증명서도 보고 물론 그러겠지만, 이렇게 이제 선별수 뽑아가지고 면접을 보잖아요. 필기심 이후에 면접 시험 보잖아요. 이 면접 시험을 보면서 몇 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몇 마디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얼마나 유능한가를 간파하는 겁니다. 얼만큼 많이 아는가보다도 얼마나 유능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유능한지 봅시다. 이거 참 일반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칩시다. 우리 그냥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 농구공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비행기 안에 농구공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좀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비행기 안에 농구공이 몇 개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좋은 MBA 스쿨,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대학에서 MBA 학생들을 발탁할 때, 학생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아주 보편적인 질문 같은 이런 질문이에요. 비행기 안에 농구공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안에 농구공이 몇 개 들어갑니까? 면접관이 실시간으로 물었으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입 막고 생각 좀 해보고 뭐 1시간 후에 답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불과 30초 내에 일단 답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비행기 안에 농구공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유능함을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겁니다. 학문 지식이, 학문 분야가 많고 우리가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까 그 학문의 세계를 펼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지식 분야가 있다, 배울 게 너무도 많다 하는 걸 강조했고, IT가 그 중에 핵심 학문으로 지금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물론 강조했지만, 뭐 그런 거 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는 유능한 인재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능합니까? 농구공이 몇 개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질문할 수 있죠. 저 면접관님, 지금 그 어떤 비행기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쓸데없는 질문.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정하고 답을 해야죠. 너무 황당한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입사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겸손한 게 그 미덕이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걸 물어본지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일지언정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진행되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간파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없죠. 그러나 이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면접관님, 제가 뭐 농구를 직접 즐기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어떤 비행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보잉 747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거기에 한 500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00명 정도가 차지하는 그 스페이스가 약 3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한 높이가 한 2m 조금 넘고요. 이 길이가 얼마니까 한 명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약 1m보다는 좀 많을 것도 같은데 일단 1m 잡아가지고 1제곱미터의 스페이스 또 높이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00명이니까 한 500개의 그런 스페이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공간 내에 농구공을 잘은 모르지만 크기를 제가 간파가 안 됩니다만 지금 대략 한 5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가 한 명이 차지하는 그 스페이스라면 500명이 탈 수 있으니까 50 곱하기 500 하면 약 한 25,000개 정도의 농구공이 들어간다고 좀 얼핏 생각이 되네요. 됐습니까? 25,000개 정도. 25,000개인데 아래층에 또 탑승객실 쪽이 아니고 또 화물 실은 공간도 있는데 그 화물 공간도 비행기의 아래쪽에 있지만 거의 비슷한 공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5,000개라 한 5만 개 정도의 농구공이 들어간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 농구공에 바람을 다 빼가지고 접어서 혹시 논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최소한 10배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5만 개 아니라 한 50만 개까지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가정을 해서 답한 것이고 더 이상 뾰족한 답이 안 나옵니다만 그게 제 일단 답으로 여기십시오. 아하. 저 친구는 생각하는 방법이 있네. 논리적이네.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아네. 그것이 맞는 답이든 틀린 답인 간에 나름대로 그 논리가 서 있네. 참 유능한 친구구만. 저런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떤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분명히 찾을 거야. 저런 친구를 발탁해야 돼. 유능해. 응?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지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IT가 세상을 바꾼다, 미래 어떤 세상이 펼칠지 모른다 할 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 기호는 유능함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프로는 프로 알아본다고. 몇 마디만 물어보면요, 저 친구 유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 눈빛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유능함이 우러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옛날에 학교 근처 기사식당에서 오래전에 20년 전에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오후에 그냥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의 아무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중간한 시간 한 3시쯤 돼가지고요. 내가 야간 수업이 있어서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기사식당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 설렁탕을 먹었어요. 혼자. 근데 들어갔더니 저쪽에 한 사람이 앉아있고 또 이쪽에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눈빛은 교환을 하지만 그냥 설렁탕을 먹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 비치는 두 명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머릿속에 드는 사람 같이 보여요. 옷차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뭔가 저 사람은 특별하게 배운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고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 앉은 사람은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때 내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이 B라는 사람은 아주 무식해 보일까? 그 차이가 뭘까?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오로지 설렁탕 먹는 모습밖에 보지 않았는데 그 두 명이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리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잠깐 기운 다두고요. 그 차이를 생각하다가 속으로는 사실 해법이 뭔지 압니까? 이 유식에서 유능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가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알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유능함을 발하는 걸로 내가 해석을 했어요. 뭐 자신감이라고 그래서 내가 난 자신 있어. 한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스스로. 여러분은 말을 안 해도 남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굴이 지적으로 보입니까? 유능해 보입니까? 당당해 보입니까? 인재로 보입니까? 멋스러 보입니까?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면접관들은요, 몇 가지만 알아보면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미소 하나, 말 한마디, 어휘 선택, 짧게 대답할 때 그 표정, 발음을 다 똑똑하게 할 필요는 없죠. 뭐 기막힌 무슨 달변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유능하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매력도 있습니까? 지적입니까? 지혜로운 같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정 관리 좀 해야 돼요.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표정일 때 저런 표정일 때.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 한마디 실수로 완전히 저 친구 알고 봤더니 엉망이네. 순간적인 유머 하나, 순간적인 질문 하나 제때 던졌을 때 저 친구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친구 참 재밌고 멋스럽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이 사회는요, 문제 해결사를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교훈 첫 번째를 준다면 여러분 유식하는 데 머물지 말고 유능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그 동영상 댓글 읽으면서 뭐 많이 썼네 이걸 보지 않아요. 뭐 많이 배웠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글자들을 보면서 이 친구 괜찮구나 내 평가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동영상 발표를 들어도 그럴 겁니다. 많은 걸 막 10분 뭐 그 동영상에 담아보려고 한들 내가 알아요. 거울을 보기 바랍니다. 유능합니까? 나 유능하나? 하고 거울을 보고서 한번 스스로를 채점을 해보기 바랍니다. 사실 많이 유능하면요, 어떨 때는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뭐가 된 줄 압니까? 운이 아주 좋으면요, 밤이 늦으니까 갑자기 내가 밤이 늦으니까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지우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유명해진다는 것은 안 좋게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안 좋게 유명해질 수 있어요. 뉴스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유명해질 수 있어요. 네이버 쳐서 내 이름 나오면 좋겠다. 언젠가 그 정도는 저도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은 우리가 추구할 내용은 아닐지도 몰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타이틀 잡고 지금 이걸 먼저 그렸는데, 사실 이 내용이요, 이미 여러분에게 공개한 자료입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교수 자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고 그래서 몇 페이지 책에서 딴 걸 내가 보여줬거든요. 그 중에 그림 하나입니다.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일부러 여기서 그렸는데, 실제 들어가 있는 그림은요,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잠깐 봅시다. 잘 보입니까? 작아서.
위식은 지식에 불과하고요. 유능이 지혜입니다. 유명은 인기 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행복할까 성공의 척도일까 아니에요. 뭐 운이 따라줘야 되기도 하지만 꼭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럼 어떻게 위식에서 유능을 하느냐? 결국 자신감이더라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자신감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시 많이 알아야지만 돼요. 알면 어떻게 나오느냐? 많이 배워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배워지느냐? 결국 지식을 쌓아야죠, 뭐. 그래서 이거 없이, 유식 없이 유능이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식이 유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기 바랍니다. 많이 깨우치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유능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많은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 창의력과 열정입니다. 창의력과 열정이에요. 열정 없이는 유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충은 대충이에요. 대충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이아몬드 꼴에서 밑바닥을 돌 수밖에 없어요. 대충 밑에 층을 형성합니다. 두드러지게 유능해야지 상층에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능하기 바랍니다. 열정을 바치기 바랍니다. 늘 창의력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기 바랍니다. 호기심을 갖기 바랍니다. 상상하기 바랍니다. 꿈을 갖기 바랍니다. 좀 더 얘기하면요. 정말 유능한 사람은 난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난 여러분이 그 댓글 하나 붙일 때 몇 줄 쓰잖아요. 봅니다. 이 친구 어떤 친구야? 어떤 학생이야 봅니다. 문법 엉망이고 제대로 표현력이 없다면 그건 유능함이 아니에요. 정말 참 지식에는 잘 써야 돼요. 말도 엄청난 아나운서 같은 달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때 그 어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말 잘하고 글 잘 쓴다. 미국에서 성공을 합니다. 승진 잘해요. 그래서 아는 바를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나 자신 있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 자신감은 자기도 몰래 눈빛으로 표정으로 은은하게 남들에게 전파되어서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저 사람은 저 친구 괜찮아 보이네. 저 친구 유능해 보이네. 멋지네. 만나보고 싶네. 이야기 나누고 싶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알지 말고 사색을 하기 바랍니다. 고뇌하기 바랍니다.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배우려면 많이 읽어야죠.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읽으면서 깨우침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책도 읽어보세요. 내가 몇 마디 한 거 듣고서 귀로만 들어가지고는요 제대로 된 배움이 아닙니다. 읽고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을 할 때 참 배움이 되고 참 배움은 깨우침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IT를 가르치거나 경영정보를 가르칠 때 이쪽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난 사실은 여러분 유능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그 맥을 짚어주고요.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핵심 무엇인가 알려주고요.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서 그것이 나중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능함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글로 읽고 배우고 체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참 깨우침은 자신감을 쌓게 하고 많이 유능해지면 좋게 유명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기는 거품입니다. 페임은 거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유능함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 동영상은 그래서 IT 학과 무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따지면요, 우리 첫 번째 이번 학기 시작해서 이야기했던 정보와 난리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와 난리지 차이. 정보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위즈덤이 있어야죠. 인텔리전트 해야죠.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요. 사실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교수 자료실에 이미 올려놨던 이 자료에 있어요. 이 자료 안에 있는데
지금 잠깐 이걸 읽어보는 시간을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제목이 내가 젊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좀 키울까요? 잘 안 보이죠? 많이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교훈. 이거 잠깐 여러분과 함께 부분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시간으로 이번 주 끝마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시간 내가 썼던 책 미래학 미래경영 에서 발췌한 것이고, 이것이 챕터 1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선전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미래학 미래경영. 네, 사실 아까도 얼핏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상당 부분 소개하면서 미래 경영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 우리 학기 후반부에. 그래서 우리 학기 후반부에 IT 기술 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은 간략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너무 기술적이니까 재미도 없고, 또 여러분이 경영학도들도 아니고 대부분 또 인문 쪽 출신들이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차라리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주는 미래학이 무엇인지, 미래 경영이 무엇인지로 한 2주 이상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젊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교훈 5가지. 뭐 약간 지루하더라도 읽을게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 겁니다. 100살까지 살아요. 이 기술의 발전은 여러분을 100살까지 살게 만들 겁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축복이고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지 않다면 재앙일 겁니다. 그냥 몸만 오래 살면 뭐합니까? 행복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면요, 아니면 여러분 그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같이 보면요, 화면에 띄고 보면요, 오히려 나을 수 있겠네요. 글자가 안 보이면. 자, 현대를 호모 헌드리 시대라고 한다. 환경 개선과 제약,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면서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 여러분 같은 20대 대학생들 앞으로 7, 80년 더 살게 된다. 아니, 중년층에도 50년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래서 젊은 청춘이고 미래는 길고 또 깁니다. 남은 긴 인생이 재앙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라면 과거가 짧았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미진 세계로 출발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5가지 조건, 5가지 교훈을 주고 오늘 이번 주를 매듭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 꿈을 꿔야지만 희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영학과 교수가 말한다는 것이 좀 웃기지만, 이건 내가 30년 이상 교수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꼭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몇 가지를 딱 지금 요약해서 교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학자 입장에서, 교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좀 새겨듣기 바랍니다. 자, 꿈을 꿔야지 희망의 미래가 있다. 꿈은요, 뭐 잠잔 동안에 일하는 일련의 시각적 심상인데, 그러나 한편 인간의 소망이나 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이루어진다 했듯이, 바로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는 것도 꿈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63년도에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 그 목사가 인종의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면서 아주 명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러면서 막 대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 찾아보세요. 대단한 그 목사였고,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과 더불어서 암살당했지만 물론 세계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생일날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러러 보는 인물이거든요. I have a dream. 이거 동영상 찾아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가졌던 인종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꿈이 사실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미래 실현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꿈이 어떻게 미래를 만드냐고요? 왜? 꿈을 꾸면요, 꿈은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가 꾸고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꿈꾸는 자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옵니다. 꿈은 미래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 줄이 있어요.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꿈은 가격표가 있고 그 값은 오직 내가 쏟은 정직한 노력으로만 치룰 수 있습니다. 대충 해서 안 돼요. 요행을 바라서 안 됩니다. 내가 쏟은 정직한 노력이 있을 때 그 꿈이 실현됩니다. 고생을 각오하지 않은 꿈은 허황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딜루전이에요. 꿈이 망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교원들은요,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서 미래를 개척하려는 한국 외대 경영학과하고 대학원 생들을 위한 진로 세미나 강좌 시간에 기본으로 강조했던 강의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간추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죠. 그 다음 페이지. 밤에 되니까 눈이 이렇게 감기려고 그러네요. 꿈에 대한 명언들 몇 개 볼까요? 꿈이 없다면 인생을 쓰다. 꿈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인형과도 같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꿈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상상한 삶을 위해 노력하면 뜻밖의 성공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걸 생각합시다. 새우점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이런 우리나라 교훈도 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대망을 품으세요. Boys be ambitious. 대망을 품기 바랍니다. 꿈을 꾸기 바랍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의 미래의 꿈을 정형화시킨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비전이 없이는 안 돼요. 기업도 인생도. 비전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고요. 기대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비전 없는 삶은 그냥 흘러갑니다. 태어난 인생의 사명을 정의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물어보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을 만들고 실행을 옮기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원, 꿈을 꾸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부하지 않으면 IT학을 깨우칠 수 없어요. 지혜로워야지만 미래가 밝습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미래를 개척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냐고 지혜의 비결 몇 가지 읽어줄게요. 알려줄게요. 독서와 사색. 독서와 사색. 읽지 않고서 안 된다니까요. 귀로 듣고 눈으로 TV 봐가지고 안 돼요. 읽어야 돼요. 책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책들 잘 안 사본 친구들 많은데 심지어 교과서도 안 사려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책이에요. 책. 결국 책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고 독서는 간접 체험을 위한 길입니다.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혀줍니다. 지혜는 풍부한 지식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뭐라고 지난번 이미 이야기했죠. 생각이란 깨달은 지식의 활용일 뿐입니다. 명작 소설 읽으세요. 상상력과 꿈을 키워줍니다. 역사책 읽으세요. 선인들의 지혜를 새겨줍니다. 교양 서적을 접하세요. 머리를 끼워주십니다. 특히 인문학 도서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현대 디지털 문화를 이끈 스티브 잡스의 창의력도 그가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에 대한 이해는 참 지식을 쌓는 원천입니다. 읽고 또 읽고 사색하면 지혜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책, 독서와 사색, 지혜로울 수 있는 한 가지 길입니다. 지혜의 비결입니다. 한 가지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시사 상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매일 신문 읽어야 됩니다. 네이버나 이렇게 구글 이렇게 몇 가지 검색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네. 요즘 뉴스도 안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이치 끼우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만 나의 행동이 뭘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가 머릿속에 이제 딱 간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 세상 이치를 모르고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서 왜 저런지를 모르고서 저것의 장점, 단점, 문제점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배움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대 지성인의 기본입니다. 시사의 이치를 끼우치려면 매일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TV 뉴스 시청이나 인터넷 화면에 나타난 뉴스 몇 개로 소화시키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학자 나이스미트가 그랬습니다. 미래를 정말 내다보는 대단한 분이라고 모두가 지금 그 박수치던 분이었는데 그 미래학자 나이스밋이 뭐라고 그랬냐? 나만큼만 한다면 누구든지 미래를 읽을 수 있다. 내다볼 수 있다. 나는 하루에 6, 7시간씩 신문을 읽는다. 매일 6, 7시간씩 신문을 읽었더니 미래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칼럼을 읽기 바랍니다. 칼럼. 남들의 생각, 지식인들의 다양한 주장을 접해야지만 나의 생각이 올바르게 정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알아야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지식인의 의견, 저런 지식인의 칼럼, 저런 전문가의 견해를 쭉 읽고서 혼자 해독을 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생각이 올바르게 정리된단 말이죠. 시사상식을 이해하고 그러려면 신문을 읽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 지록견 더 나은 방법, 다른 방법들. 글 쓰고 논리력을 향상해 바랍니다. 알고 있는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글쓰기는 체험, 상상, 사유한 바를 주제에 맞춰 논리적 문장으로 질서화하는 행위인데 이때 행위는 단순히 문장을 엮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도 해줍니다. 쉬지 않고 글을 쓰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글을 쓰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아가 발견된답니다.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글쓰기는 고등 정신 능력을 단련시켜서 미래를 향한 지혜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외대에 오면 미래가 보인다, 세계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외대를 선택했느냐 물어봤잖아요. 세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여행 중요해요. 가서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고장이나 외국으로 떠나서 새로운 문화나 풍습을 접하고 여행지의 역사나 현재 삶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체험하면 세상을 본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접하니까 그런 나라들 이제 가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이 깨우쳐지는지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 얼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는지요. 깨우침이 생깁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이 여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세계는 한 권의 책이고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이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외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좀 다녀보세요. 기껏 여러분 태어난 고향에서 공부하고 또 외대에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사실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골길 참 좋고요. 이곳저곳 참 모든 곳이 참 대단한 곳들 참 많거든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주 우리나라 지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각 도시명, 지역명 압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나라 지도가 딱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무슨 절이 있고 어디 아름다운 풍광이 어디서 펼쳐지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죠, 그렇죠? 세계지도 머릿속에 담고 있기 바랍니다. 세계지도 담고 있기 바랍니다. 세계지도를 머릿속에 담고 이 나라 저 나라 무슨 나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계 한 20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지도를 화질이 별로 아니시던데 이런 지도를 딱 펼쳐놓고서 여기 나라 이름이 뭐지 물으면 압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가 무슨 나라입니까?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여기가 어디죠? 저기 안 나네.
뭐죠 저기 뭐야 저 마추픽추 있는데 가봤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건망증이고요. 어? 내가 이쪽 나라들 못 가봤어요. 중미 지역 있잖아요. 혼두라스 뭐 과테말라 잘 몰라요. 저기 저 하이티도 가보고 싶고 쿠바도 못 가봤어요. 이쪽은 못 가봤어요. 물론 여기 다 가봤지만 유럽도 거의 다 가본 것 같고요. 내가 이 아랍 쪽은 좀 못 가봤는데 뭐 이스라엘 그런 나라 가봤죠. 물론 뭐 두바이도 물론 가보고 이집트 그다음에 이집트 여기가 에티오피아 큰 나라죠. 우간다 탄자니아 뭐 이런데 남아공 뭐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저 뭐죠 알제리아 머릿속에 막 아시아 쪽뿐 아니라요. 뭐 이렇게 머릿속에 나라 국가 이름을 두고서 가봐야겠다, 접해야겠다, 언젠가. 근데 죽기 전에 그 꿈을 꾸면서 세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문화들 뭐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지구 한 바퀴는 그래도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나 역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말했듯이 100개국을 빨리 다녀야 되는데 지금 85개국인데 일단 100개국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150개국을 내가 돌고 싶거든요. 국가 수가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만서 넣고 있는 하나의 목표였는데 지금 꼼짝 못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묶여 있는 셈이죠. 아무튼 저 여행 중요합니다. 여행 중이에요.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이 찾아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현명해질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와 휴먼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좋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지식이 넓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말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워지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을 갖추려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뭐 새로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하단 말인가? 그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것들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거지? 꼭 물어보는 겁니다. 곱씹고 새기고 묻고 따지고 생각하고 고뇌하지 않으면 지식은 지혜로 발전하기도 전에 소멸되고 맙니다. 머릿속에서 떠나버려요. 정보와 지식의 홍수시대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잘 깨우친 시기가 필요합니다. 잘. 강의실에서의 토론과 팀 프로젝트는 배움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대학에서의 학부과정은 여러분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터득하게 하고 대학원에서의 학문을 탐구하면서 대학원에서는 연구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전공 지식이 참 지식이나 미래의 전문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꼭. 전공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학문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특정 전공 분야 지식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게 배우는 것은 전문가의 길이지만 넓고 멀리 봐야지만 지식이 됩니다. 누구나 모든 학문을 섭렵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내가 펼쳤던 모든 학문을 누가 감히 다 섭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잘 배우면서도 동시에 많이 읽고 많이 깨우쳐서 시야를 넓힌다면 미리 내다보는 인간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요. 아까 세 번째 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헷갈리네요. 요건 4번. 아까 이제 말했죠. 그림으로. 유식보다는 유능입니다. 현대사회는 유능한 인재를 원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지혜와 열정으로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경쟁시대에서는 유능해야지만 생존 가능합니다. 유능함은 자신감으로부터
셀프 컨피던스부터 비롯되고, 이 자신감은 지식이 쌓였을 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유식해야지만 유능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유식함이 유능함의 필요 충분 조건 아니라는 거죠. 성적표 유능함이 척도가 못 됩니다. 지식도 쌓아두기만 한다면 무의미합니다. 잘 배워서 지식을 잘 갖추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잘 활용해서 해법을 찾은 다음에 찾은 결과를 글과 말로 잘 표현하고 진정과 열정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역시 읽기, 쓰기, 말하기가 유능함의 기본입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사람의 유능함은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제법 쉽게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유능함은 눈빛에서, 표정에서, 태도에서, 자세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몇 마디 나눠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에서의 어휘 선택과 말의 논리를 들이면 자명해집니다. 불과 1-20분 만에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능함이야말로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지만 유능하려면 지혜가, 지혜로우면 지식이, 유식하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듯이 실력이 알려지고 운도 따라지면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유명세는 성공이나 행복과 무관한 겁니다. 인기는 영광일 수 있는 반면에 거품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유식한 데서 머물지 말고 유능한 인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본 5번째, 열정적이 됩니다. 열정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원하죠. 이렇게 볼게요. 행복이 뭔가요? 근데 행복은요, 해피니스란 생활의 만족감과 기쁨이죠. 우리 헌법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행복의 정의를 먼저 내리면 좋겠죠? 그러나 행복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건 이런 것들 같아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한 성취감도 행복을 주죠. 심지어는 열심히 조깅해가지고 목표했던 3kg를 뺐다. 그럼 아주 무지 행복하죠. 뿌듯하죠. 직장, 건강, 가족, 사랑 등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인 부의 수준, 돈 많은 건 말이죠. 도움과 봉사, 기쁨도 행복이죠. 이것들이 행복의 개념들인데 이것들 이 전체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복의 척도로 흔히 이야기된 성공이라는 개념을 볼까요? 하나의 척도가 성공이에요. 사람들은 목적한 바를 이루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100개국을 여행하고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고 저축해서 1억 원을 저축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선교활동을 통해서 몇 명을 선교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그걸 이루면, 목표에 삼고 이루면 기뻐합니다. 다이어트로 5kg 몸무게만 줄이는 것에서 성공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공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은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정하세요.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성공하려면 열정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패션, 열정은 행복으로 나가는 열쇠입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이 책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성공하는 것인가 보면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라. 서로에게 좋은 윈윈 생각을 하라. 먼저 이해를 구하고 그 후에 이해를 구하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이해를 구하라. 시너지를 내라. 자기 자신을 연마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꼭 와닿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아까 말했던 그 기본들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읽어볼게요. 재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기가 있습니다.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향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땐 끈기, 힘들 땐 용기라고 했습니다. 7가지. 총기, 화기, 열기, 향기, 행동의 용기. 내가 이거 두 가지가 반복됐네요. 아주 잘못됐네요. 끈기. 또한 성공한 사람들 7가지 그 7가지 특징이 목표가 분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7가지 특징은 목표가 분명하고 열린 마음이고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며 쓸모 있는 사람이며 자기 글을 날마다 닦고 전문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무모하게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밝은 미래 무모하게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모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전해 보세요. 미래가 열립니다. 유능함으로 나간 길입니다. 용기 있는 모험이 때로는 성공의 길로 이끕니다. 매사 성실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 태도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만 하고 이제 멈추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무모하게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지금 물론 세상을 떴지만 자기 아들과의 식당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한국 분 한 분이 봤어요.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렇게 귀동냥을 들었다며 스티브 잡스가 아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나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몇 번 들었는데 들은 걸 뭐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가지고 전달해 줬어요.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아들한테 야 너 대충 살면 안 돼. 모범생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어. 모범생이 성공 보장해주지 않아. 어떻게 넌 그렇게 모범적인 이야기를 생각만 하니? 아빠가 한 가지 꼭 너한테 추천할게. 너 마약 좀 할 줄 먹어봤어? 마약. 코케인 같은 거 해봤어? 한번 빡 맛이 가가지고 이게 취한다 마약이다. 뭐 희한한 몸에서 뭐 열기가 나면서 세상이 뭐 둥글둥글하고 막 하면서 웃어 보이고 너 마약 한번 해. 어? 그런 경험도 없이 젊을 때 무슨 너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아들한테 마약을 하라니요. 마약을 단순히 마리아나도 아니고 마약을 하라니요. 마리아나 미국에서 많이 피우거든요. 미국에서 그 옛날에 그 도미토리 기숙사 가보면요 주말에 뭐 그냥 복도에 그냥 마리아나 냄새 자욱했습니다. 마리아나 뭐 죄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코케인이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진짜 마약.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들한테 마약을 하라니.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중간고사를 앞둔 강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경영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그 로켓 모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IT 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보자. 경영정보학의 체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의 세계를 쭉 펼쳐보면서 IT 학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시켜봤고요. 배움은 참 넓다. 배움의 길은 참 멀다. 폭이 넓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IT는 모든 학문과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러나 배움의 세계가 단순히 배움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유식이 유능함을 바라지 않는데 사회는 여러분에게 유능함을 원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5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경영정보 시간 답지 않게 경영정보학 과목의 강의 내용 답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연계되는 겁니다. 정보의 중요성, IT의 중요성, 기업에 있어서의 IT 활용, 경영정보학의 중요성, 그다음에 배움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를 펼쳐나가는 지혜로움의 중요성, 열정, 유능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이렇게 끝을 봐야죠. 그것도 봐야죠. 뭐 또 내일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울만 합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번 주도 이렇게 마쳤고요. 그 이제 사과탄신이 이제 4월 30일 날 있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내가 뭘 좀 시켜볼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팀원과 과제, 발표 과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는 내가 따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시입니까? 4시가 다 돼가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야행성을 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본적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막 흘러서 참 아쉽습니다. 배움의 길은 쉽지만 않죠. 그죠? 쉽지만 않죠. 하지만 우리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해서 이 배움의 길이 멋진 길이도록 즐거운 행복한 길이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합시다. 긴 이번 주 강의 4편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시 만나죠. 네, 굿나잇입니다.